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별 조세와 공납제도요. 조세제도, 즉 전세제도는 삼국시대 때는 곡물과 포를 징수하게 되어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납부했고요. 고려시대 때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는데 삼국시대와 유사하게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납부했네요. 지방의 조세는 조창이라고 해서 조세를 보관하는 창고죠. 이 조창에서 조세를 운반하는 이 조운로를 따라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이렇게 운송했던 것이에요. 고려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 때는 토지의 소유주, 즉 전주죠. 전주가 그 해의 풍년 흉년을 따져서 신고하게 하는 전주답험 손실법을 채택하게 돼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니까 조선시대 때, 특히 태종 때는 이 전주답험죄를 관답험 손실법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즉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는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세종 때는 공법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공법제도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분 6등법이라는 것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다른 자를 사용해서 수등이척법이라고 해서요. 서로 다른 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토지 결수가 이렇게 작은 땅이지만 여기서 나는 쌀이 400두가 나온다 하면 토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400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옥토예요. 비옥한 토지고 여기는 이 황량한 토지겠죠. 아주 척박한 토지란 말이에요. 이 토지 실제적인 면적은 달라도 같은 크기의 같은 규모의 토지로 이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연분 구등법이라는 것은 한 해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요. 상상년부터 해서 하하년까지 나누게 되거든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하면 9개 되겠죠. 이래서 가장 농사가 잘 된 상상년이라 하면 토지 1결당 20두의 세금을 걷고요. 하하년이라고 한다면 이 4두의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기도 문제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비옥도를 따지는 이 전분 6등법은 토지가 아무리 올해는 비옥하다 할지라도 해마다 그 해가 갈수록 토지가 점점 그 기운을 뺏기게 되면 척박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풍흉년을 따진다는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죠. 사람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 기준이나 잣대가 부족했으니까요. 당신 아무래도.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이 영정법은 세종 때의 공법 시행이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일결당 그냥 4두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4, 6두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토지 일결당 그 세금을 고정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전세가 정액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정법의 실시, 일결당 4두 세금 부과, 전세 정액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일결당 4두의 세금을 내게 되면 공법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하지만 각종 잡세, 부가세가 붙게 돼요. 농민들에게요. 운송비라든지 수수료 같은 이런 각종 부가세가 붙음으로 인해서 농민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효동 때는 수동 이척법, 다시 말해서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자의 크기가 달랐던 것을 양척 동일법으로
이렇게 통일하게 돼요. 토지 측량 시 동일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의 조은제들을 보면 조세를 거두면 조창에 보관했다가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을 통해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 이렇게 각각 운송을 해서 한양인 경창에 이렇게 딱 집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조창으로 보면 충주의 가흥창,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당연히 소양강 창일 거고요. 아산의 공진창 등이 있었어요. 이 한양에 있던 이 경창은요, 다시 군량미를 충당하는 군자창, 왕실 경비를 지출하는 풍조창, 그리고 관리 녹봉을 충당하는 광흥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모든 지역에 그럼 조세가 다 이렇게 한양으로 운반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곳이 있었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익류 지역이라고 해요.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의 출몰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세금을 걷어서 군사비에 충동했던 것이고,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사신 접대비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제주도는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 지역 자체에서 소비하게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공납제도인데요. 공납제도는 각 지역의 특산물, 토산물 제도예요. 이런 걸 걷어서 왕실에서 쓰는 거죠. 임금이 뭐 조기를 먹고 무슨 뭐 송이버섯을 먹고 안동의 유기그릇을 사용하고 이런 거 다 이런 공납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국시대 때 지역 특산물 부과했고요. 고려시대 때도 이 호마다 가구마다 특산물을 징수했어요. 관청에서 주연에 부과하게 되면 이 주연에서 속형과 향 부곡소에 할당을 했던 것이죠. 조선 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마다 가구마다 특산물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이런 특산물 징수하는 이 공납제도는 익류 지역이 없어요. 조세나 전세제도하고 달라요. 무조건 그 지역에서도 특산물은 이렇게 왕실에 부과를 해야 돼요. 국가 지출 명세서인 횡간에 따라서 할당량을 정해놨어요. 이 공납, 조선 전기 때의 이 공납 특산물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이 납부하는 상공과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뭐 국가의 큰 행사가 있다든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별공과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납부를 했네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조선 농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공납이었는데요. 불산공물을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불산공물은 불산이니까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부과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산골 마을에 니네 이번에 조기 한 두릅이 니네 정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니네 송이버섯 이번에 100개 납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공물을 부과하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경절이나 상인, 중앙하급관리인 서리들 이놈들 셋이 뭉쳐서 이 농민들의 그나마 힘들게 내는 이 공납 납부를 또 방해해요. 납부를 방해해서 방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일을 어기게 되면 이들이 거기에 이자를 붙여 먹거나 가진 농가를 다 부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싸게 대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납과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조광조, 유성령 이 등이 일찍이 이런 토산물, 특산물 제도를 없애고 모든 걸 쌀로 통일해서 걷자라는 수미법을 주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조식은 서리 만국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이 선각제들의 이런 주장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로소 대동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지는데요.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까지 100년 정도가 이렇게 걸리게 돼요. 대동법의 시행 배경은 방납의 폐단이에요. 대동법은 토산물 대신, 즉 그 지역의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포나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08년 광해군 때 처음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시행이 돼요. 그리고 인조, 효종을 거쳐서 숙종 1708년이니까 거의 딱 100년이죠. 경상도 황해도로 확장되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던 것인데 여전히 함경도와 평안도는 이렇게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쌀로 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는 제외했던 것이죠. 이 대동법은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선해법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기존에는 가구당 부과를 하게 됐는데 대동법이 되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가구당 부과했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찢어지게 못 사는 애나 아니면 배 두드리면서 잘 사는 애나 똑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조선시대만 해도 토지가 부의 척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이 공납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대동법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못 내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세금의 형평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지역 토산물을 납부하는 이 공납이 마치 이 조세나 전세처럼 변했다 해서 공납의 전세화로 불려지게 됐던 것이에요. 토지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돼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양반 지주의 부담이 증가했고요. 농민 부담은 감소했네요.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상인은 어용 상인인데 다시 말해서 왕실의 이 물건들을 납품하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왕실에서는 이제 지역 특산물을 거의 받지 않고 이 쌀이나 포, 동전, 돈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왕실에서 쓰이는 생필품은 어떻게 그럼 이걸 구해야 될까요? 뭐 상궁 나인들이 가서 시장 보러 갔다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내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왕실의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서 납품해주는 상인이 등장하는데 그 상인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인은 예를 들어서 왕실에 쓰이는 물품, 예를 들어서 뭐 그릇 같은 거, 식기 그릇 같은 거, 뭐 안성에 유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안성 지역에 가서 수공업자에게 먼저 돈을 줘요. 돈을 이렇게 주게 돼요. 선대제니까요. 돈을 먼저 주고 언제까지 납품기를 맞춰라 하면서 이 수공업자들을 이 상인 자본으로 지배하게 됐던 것이죠. 여하튼 이런 공인의 등장은 선대제 민영 수공업의 발달을 이렇게 초래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 오가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각 지역의 상업 도시도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강경, 삼랑진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또 이 공인처럼 이 왕실의 어떤 물품을 독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독점적 도매 상인을 도고라고 하는데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사람들이죠. 공인이 대표적으로 도고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사상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이 사상들이 성장하면서 역시 도고 세력에 이렇게 합류하게 돼요. 이 대동법의 한계는요. 상공이라는 이런 공납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별공과 진상은 존속해 있었어요. 정말 진상이죠. 점차 상납미가 증가하게 되고 유치민은 부족해지면서 지방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 농민 수탈이 다시 이렇게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치 제도에 대한 설명. 갑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호에 가구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니까 이 땅이 많은 대가와 거족들이
불만을 가져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대동법에 대한 우려 섞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냐면 부자가 힘들다고 못 낸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지금까지 잘 내왔던 것을 왜 못 내겠냐, 이렇게 대동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사람 가불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동법에 관한 얘기예요. 광해군 때 1608년이죠. 경기도에서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번 맞죠?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였다. 원래는 두 필이었죠.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게 된 거, 요거 균역법이죠. 영조 때 실시된 거예요. 이렇게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이니까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어지겠죠. 이 줄어든 세금을 뭐 어장세나 선박세 이런 것을 통해서 걷어들이기도 했었고요. 3번처럼 지주에게는 결장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2두의 세금을 또 걷어들였어요. 또 부농층들에게는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또 세금을 걷어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했었다는 얘기죠. 4번에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고정하였다. 전세의 정액화잖아요. 인조 때 실시한 바로 영정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강인진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